그럼 지금 같은 때는 모아가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음. 지금도 저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 레미안 퍼스티지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로망이죠. 로망이잖아요. 네. 꿈의 아파트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물론 그걸 한 방에 40억을 지를 수 있는 돈도 없지만 저는 그거보다 사실 비트코인이 더 좋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타이밍에서 저는 이제 내년까지는 너무 좋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네. 여러 가지 상황상 비트코인이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정길입니다. 네, 오늘은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도 제가 가장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네. 지금도 계속 매일 사고 있는 비트코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네.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다기보다는 오랜 기간 계속 횡보를 좀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안 좋아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많이 좀 지루한 장인 맞아요. 것 같아요. 재미가 없다? 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이 거의 5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 지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차라리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제 오르나 맞아요. 하면 또 빠지고 오르나 하면 음. 빠지고 해서 그게 좀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들도 보니까 S&P 500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밖에 안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한 99%, 10%?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나스닥에 비하면 한 2배 더 떨어진 거죠. 고점에 네. 대해서는. 근데 사실 뭐 비트코인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네. 그동안 이제 수익률 그 변동성이 큰 만큼 또 오르는 그런 상승폭을 생각했을 때는 한 10% 정도 이렇게 더 빠지는 거를 그렇게 막 암울하게 우울하게 볼 필요는 없다. 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비트코인이 좀 그래도 투자할 맛이 나는 게 이렇게 힘들다가 한 방에 맞아요. 정말 한 번에 이렇게 확 올리잖아요. 네. 이게 좀 뒤처지다가 어느 순간 보면 뭐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 뭐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간에 오히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DCA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으로 매일매일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계속 그냥 저가에 그냥 매수한다. 그래서 수량을 늘려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오를 때 더 큰 이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같은 때는 모아가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음. 지금도 저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웅달님 진짜 계속 사고 계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1월부터 모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사고 있고요. 수량도 지금 이제 3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3개 3.2개도 넘고. 야, 계속 올해 모으고 모은 것만 그렇게 더 모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이 가장 좋게 보이더라고요. 가격이 뭐 고점 대비 20% 빠졌다 해도 오히려 기회다.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어서 이게 참 권하기가 쉽진 않지만 저는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그런 자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가 돼 있어서 살 수 있지만 남에게 추천하긴 좀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는 그냥 뭐 스스럼 없이 추천할 수 있잖아요. 집 사라 뭐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또 떨어지면 원망할까봐 네. 나는 좋다고 생각해도 남에게 권하기는 좀 어려운 자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표 하나 보여드리면은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네. 비트 세이빙이라고 매달 적립식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네. 그걸 만든 회사가 업루트인데 이 업루트하고 신한 패밀리 오피스라고요. 네. 금융 자산으로 10억 이상 신한에다가 은행에다가 예치하신 그런 분들을 위한 오피스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VIP 관리 이런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하고 네. 이 업루트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나 열었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비트 세이빙 콜라보 신한 패밀리 오피스 반포센터거든요. 반포네요. 네, 여기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요 행사가 있어서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좀 참석을 하게 됐는데 네.
우선은 되게 좋아 보이죠. 네. 요런 되게 개방 공간입니다. 그래서 음. 편하게 그 차 다과하면서 이렇게 강연을 듣는 건데 네. 이제 세션 구성이 오건영 부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요즘 이제 금리나 엮여서 매크로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건영 부부장님 오셨고 그 다음으로 이장우 교수님 음. 비트세이빙 대표님 하셨고 그 다음에 세금 측면에서 네. 또 한 분 오셔가지고 그렇게 연달아 가지고 하고 네트워킹 시간 갖는 거였거든요. 아, 웅달님 발표 안 하셨어요? 저는 아직 급이 안 돼가지고요. 근데 여기가 보면 전망이 되게 좋아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건물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카톨릭 성모병원이 있는 거고요. 이 앞으로 보면 이제 고속 터미널역 네, 9호선이 있고 그 옆으로 보면 레미안 퍼스티지가 보여요. 네. 한 40억 하더라고요. 네. 국평이. 네,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 동네 잘 알죠. 네, 성 대표님 너무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런 데서 이제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더 쏙쏙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여기 레미안 퍼스티지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로망이죠. 로망이잖아요. 네. 꿈의 아파트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물론 그걸 한 방에 40억을 지를 수 있는 돈도 없지만 저는 그거보다 사실 비트코인이 더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 40개, 레미안 퍼스티지 84, 뭐 둘 중에 선택해라 하면 웅달님은 40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에서 저는 이제 내년까지는 너무 좋게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매도를 일부 하고 뭐 반포 아파트나 이런 걸 사는 건 너무 좋은데 지금 당장 만약에 나한테 40억이 있을 때 반포를 지르면 얘가 내년에 8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이거는 제가 잘 어렵죠. 모르겠거든요. 그건 좀 힘들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이밍상 지금은 네. 여러 가지 상황상 비트코인이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신한 패밀리 오피스의 담당자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작년부터 코인 부자들 그리고 이제 젊은 영 리치들이 네. 대거 이제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보니까 이제 막 100억에서 한 200억을 이렇게 코인으로 부자가 되셨는데 이야. 여기 가입할 때 이제 10억이 기준이라고 네. 했잖아요. 많이 안 넣는데요. 그러니까 딱 10억 정도만 하고 왜냐면 또 이걸 하게 되면은 여기서 오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물론 더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코인을 더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생을 바꾸는 투자라는 키워드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 20년, 30년 후에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영리치가 되면 좋잖아요. 그쵸. 1년이라도.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도박적으로 가면 망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런 거의 균형 감각 가운데서도 생각해 봤을 때 리스크 대비 한 살이라도 젊은 영리치가 되는 데 있어서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그 집중 투자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당장 나에게 인생을 바꾸는 투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자산은 뭘까? 지금 당장 반포에 40억을 들면은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대출도 막 50% 끌어오면 막 20억, 10억을 받으면 그 이자 감당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과연 영리치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걸 내면서 내가 삶의 만족도가 높을까? 네.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저는 우선은 지금은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답이 내려져가지고 몰빵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의 포트 가운데서 뭐 1%, 5%, 10% 이렇게는 한번 담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도 지금 20%, 22%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웅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오태민 교수님이랑 김승호 회장님이랑 이렇게 서로 대담하는 게 있었잖아요, 영상. 맞아요. 그 영상이 저는 되게 좀 깊게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인사이트 있는 부자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들어오고 계시는구나. 맞아요. 그 기점이 저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게 기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 김승호 회장님하고 오태민 작가님하고 대담한 영상 그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거는 진짜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 게 거기서 김승호 회장님이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사는 거는 늦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같은 사업가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거에 올라타서 가는 건데 자기도 원래는 자신도 옛날부터 살려고 했는데 3년 전부터 보고 계셨다고.
그 사는 게 되게 약간 번거롭긴 하잖아요. 음. 그리고 그 거래소도 믿기가 힘들고 네. 실제로 FTX 같은 거 날아가기도 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서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사기도 너무 쉽고 네. 되게 뭐 블랙록이나 뭐 저 피델리티나 이런 검증된 기관들이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하나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자신의 현물 자산 가운데 현금성 자산 가운데 0.5%를 이미 넣으셨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60개 정도. 네. 그러니까 1조가 넘으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1%까지도 늘릴 생각이 있으시고 음. 이제 그 타이밍을 보고 계시다는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1%는 된다 이거죠. 이미 0.5%는 넣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0.5% 정도는 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김승호 부회장님은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한 번 더 크게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재는 건 사실 좀 되게 어렵긴 한데 근데 이미 김승호 부회장님은 한 60개 정도 이미 갖고 계시고 네. 이미 발을 들여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좀 가격이 떨어지면 과감히 더 살 수 있는 거지. 애초에 아예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타이밍을 보다가 진입한다. 이건 제 생각에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 얘기도 하셨어요. 그 스스로 모아가는 자산 중에 하나가 또 테슬라가 있는데 네. 테슬라는 이제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지금 되게 크고 네.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김승호 회장님 한 주도 안 파셨다고 그러고요. 계속 모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투자 스타일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모으기로 했으면 계속 모아가시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저점에서 2번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점에 사고 이건 사실 되게 운적인 네. 요소가 강한 거기 때문에 어렵죠. 네, 내가 좋은 자산이라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싸졌다 생각하면 몰빵하지 말고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뭐 비쌀 때는 7만 달러, 뭐 쌀 때는 뭐 5만 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나중에 미래를 놓고 보면 지금의 변동폭은 나중에 놓고 보면 수량이 문제지 네. 평균 단가가 중요한 영역은 그냥 제 생각엔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사실 언짢죠. 그리고 이게 수익률 마이너스 찍히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량을 모아야 되는 뭐 그런 시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월에 뭐 내가 한 100만 원 살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그냥 그 비트 세이빙 같은 거 음. 요즘에는 업비트에서도 네.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비트 세이빙은 조금 더 이제 알고리즘으로 조금 더 효과가 높은 게 나오더라고요. 네, 하더라고요. 조금 더 최적화시켜서 최적화시켜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냥 잊어버리시고 네. 그냥 100만 원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알아서 그냥 매일매일 사게 음. 하면 된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업루트 컴퍼니에서 네. 제공해준 자료인데 그래서 비트코인 스마트 DCA라고 요게 이제 그 유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걸로 했을 때 목표 수익률 달성 확률을 이제 이 표로 오, 달성 확률이 있네요. 네, 정리해 주셨어요. 네. 근데 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이니까 상당히 길죠. 네. 약 3,000일이 되는데 이때 매일 DCA를 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표인데 그 3개월 이내에 네. 10%를 달성하는 거예요. 음. 수익률 10%, 네. 30%, 50%, 100%, 200%. 음. 그리고 3년 이내에 10%, 30%, 50%, 100%, 200% 달성을 하고요. 3년 이내 10%, 30%까지 그냥 100% 확률이네요. 100%, 100%, 2배 달성하는 게 3년 이내에 네. 95%는 거의 100%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요. 그 불과 200%면은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배랑 3배 차이인데 요것도 82%는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사서 한 3년 끌고 가면 네. 거의 2배, 3배는 그냥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속는 셈 치고 아까 웅달님 말씀하셨듯이 1%에서 10% 정도는 좀 자기 자산의 비중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업루트 컴퍼니의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그 펀드나 필레이트나 그런 데서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거든요. 네. 근데 포트폴리오 가운데 비트코인을 1%, 2%만 섞어도 이 수익률이 엄청 달라지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펀드를 되게 많이 내고 있거든요. 1%를 담고 뭐 네. 5%를 담고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은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큰 기관들은 이미 네.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세계 1위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비트코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오, 대박이네요. 저희도 네. 몰랐는데. 그죠. 오. 그리고 국민연금 네. 저희도 비트코인 투자를 늘린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 네, 스트래티지라는 이거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이렇게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스콘신 같은 네. 그 연기금에서. 연기금 그런 기관도 사고요. 그다음에 뭐 지난달에 있었던 비트코인 2024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봐도 뭐 트럼프라든지 그다음에 케네디 주니어 네. 그다음에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이런 네. 분들도 앞으로의 그 먼 미래 장기적인 플랜을 되게 밝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지금부터 모아가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미 투자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지금 뭐 비트코인 이렇게 부흥할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럴 때 관심 갖고 모아가는 사람이 지나고 보면 결국엔 다 승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럴 때 관심 갖고 사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격이 크게 오르면 그때 사게 되잖아요. 맞아요. 포모가 와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샀을 때 그냥 저는 손익비가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좀 오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시점이니까 네. 지금 사면은 뭐 빠져도 어마어마하게 빠지긴 좀 힘든 시점이지 않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내용을 좀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고래동 공부 네,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네, 그러니까 3개월 과정이죠. 네, 4분기 세션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고래동 공부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좋은 강사님들이 지금 딱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고래동 공부 검색하시는 법은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도 나오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고래동 공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수업이 두 개의 수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올해 10월, 11월, 12월 4분기 수업 듣는 거고요. 네, 이거는 16만 9천 원이네요. 4분기 수업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금액이 더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2025년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네, 이걸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얼리버드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4분기 수업을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달에 있는 수업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차트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좀 배우실 루트가 없을 거예요. 제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차트 생기초라는 강의로 3개월 동안 강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 교수님,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에서 교수님이 직접 이분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잖아요. 미국 주식에 관해서 맞아요. 미국 교수님이 미국 주식을 강의해 주시는 네, 그런 컨텐츠입니다. 되게 좋지 않습니까? 방 교수님이 미국 주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덕현 이사님도 보시면은 7년 순자산 20억 자금 부자 되기 파트 1, 2, 3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남덕현 이사님 강의의 특징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하면 20억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최적화된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누군가는 100억을 벌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20억 정도만 벌어도 너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평범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맞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이사님은 강의가 너무 쉽지 않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남이사님 강의하시면 쏙쏙 막 귀에 들어오는 건 뭐 물론이고 당장 뭔가를 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이사님은 네, 그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강의 이렇게 들으면은 네, 약간 강남 입성을 위한 이제 강남 중심으로 조금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최종 플랜은 목표는 될 수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 되게 힘들 수 있고 맞아요.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네.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강의,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웅달님도 네, 저도 계시잖아요. 네, 강의합니다. 웅달님은 어떤 강의 해주실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네, 그 읽고
믿고 공부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게 보고 네. 제가 또 어떻게 이제 뭐 조금 넓게 뭐 세계 경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그리고 또한 뭐 인터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그런 음.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웅달님은 제가 아는 그 어떤 분보다 인풋과 아웃풋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일단 책도 정말 엄청 많이 읽으시고 제가 되게 방문한 적 있었잖아요. 책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책을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많이 읽는 편인데 웅달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엄청 많이 읽으시고 그거를 또 다 이렇게 실행을 옮기시잖아요. 아웃풋을 다 만들어내시잖아요. 사업과 투자, 뭐 그리고 인생, 자기 개발 이런 거를 좀 하나로 엮은 그런 좀 인생의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도 늘 기대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이 이렇게 독서 모임을 매달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독서라는 게 사실 그냥은 솔직히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좋은 책을 선별하셔서 같이 아웃풋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이런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같이 자기 개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매달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강의 계속 꾸준히 하고 부동산 강의 남이사님이 해주시고 웅달 대표님이 이제 사업과 투자 인사이트를 3개월 동안 계속 나눠주실 거고요. 빛 대표님은 아웃풋 독서를 3개월 동안 계속 나눠주실 거고 게스트 분은 매달 한 분씩 초대를 해드리죠. 10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 교수님, 반 교수님은 미국의 뉴저지 러커스 로스쿨, 그러니까 로스쿨이잖아요. 변호사가 되는 변호사가 미국의 또 교수님이시고 미국 주식을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는 수업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이런 쪽으로 법을 또 와, 전공하셔가지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을 네. 그러니까 좀 되게 무시무시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11월 달에는 김강석 교수님. 요즘에 매크로가 되게 이슈잖아요. 맞아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 그리고 김강석 교수님이 또 이번에 책이 나오잖아요. 2025년 경제 전망. 네. 김강석 교수님이 이렇게 경제학자시다 보니까 매년 이게 경제 전망서를 내시는데 신기한 거는 그 다음 해가 되면은 그대로 대부분 돼 있어요. 이 인사이트가 정말 대단하신 거잖아요. 네. 뭐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뭐 금리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미리 보는 정답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요즘에 뭐 경기 침체라던가 금리 이슈가 좀 되게 크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김강석 교수님 유튜브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도 한번 좀 많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많은 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 되고 싶은 게 꿈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건물주를 만들어 주신 분이죠. 강호동 대표님. 진짜 제가 알기로 최근 1년 동안 건물주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한 40분인가 50분 된대요. 창업으로 건물주 되기가 이게 주제잖아요. 사실 이게 요즘에 강호동 대표님의 인생과도 직결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창업을 해서 건물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로드맵을 다 알려주시거든요.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뭐 건물주가 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인생의 동기부여를 얻고 싶으신 분들 다 오셔서 강호동 대표님의 에너지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사회를 보고요. 네네. 성정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네. 그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사이클이 어디쯤 와 있나,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도 그 사이클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 지금 힘든 시기에 딱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릴 게 그 앞서서도 일부에서 고래동 공부 이제 모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네이버에서 고래동 공부 간단하게 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10월부터 12월까지 그 3개월치를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셔가지고 같이 요 중요한 시기를 같이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성정길 대표님 그리고 남덕현 이사님, 뭐 이소영 대표님 그리고 저도 강의를 하고 여기에 이제 김광석 교수님, 강호동 대표님, 방 교수님 미국 주식까지 이렇게
콜라보를 꾸려가지고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참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많은 정보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유튜브가 정말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 게 사실 좀 문제잖아요. 네.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보가 너무 홍수가 나고 있어서 네.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매크로라던가 뭐 자기계발, 사업, 그리고 부동산, 주식, 코인 뭐 이런 모든 분야를 그래도 좀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주면서 짚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수업이라는 게 저희 커뮤니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네. 더 그래서 기운 받고 이 시기를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현재 어느 지점에 있는지 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때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본업에 충실하고 특별히 뭔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갖고 있는 걸 지키기만 해도 충분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달님,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금리 가장 인하를 최근에. 처음 네. 한 거요.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네.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게 코로나 때였어요. 아, 그때요? 그러니까 2020년이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벌써 한 4년 반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4년 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었는지 좀 살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9년에 금리 인하가 조금 있었어요. 그 잭슨홀 미팅이라고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 2019년에 금리 인하가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무시무시한 사건이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갑자기 금리를 긴급 회의를 하면서까지 막 낮췄어요. 그래서 2.5%였던 금리를 0.25%까지 확 낮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려 뭐 금리 인하를 한 9번을 한 거죠. 그러니까 2.25%를 한 번에 낮췄으니까 짧은 기간에. 네. 그러면 유동성이 당연히 엄청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잭슨홀 미팅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네. 이때 상승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트코인은 뭐 가장 많이 떨어졌죠.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때 팔지만 않고 기다리기만 했더라도 요때 팔지만 않았다고 해도 요때 산 사람도 고점이잖아요. 네. 완전 고점에 물린 거죠. 뭐 요때 샀다고 해도 정말 최고점에 물린 거잖아요. 그랬다고 쳐도 시간이 흐르면 금리 인하를 시작한 다음에 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신 분들이 되게 우울했겠죠. 네. 그래서 나는 뭐 망했네 하겠지만 이 이후로 5배가 됐어요. 400% 수익.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2년도 안 됐거든요. 네. 650일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요 시점에 이렇게 될 순 없겠지만 최저점이었죠. 최저점에 잘 샀다고 가정을 하면은 무려 20배가 올랐습니다. 20배. 그냥 금리 인하고 비트코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실적이 없잖아요. 네.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나 맞아요.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뭐 거의 말도 안 되게 돈을 막 풀어댔잖아요. QE라고 하죠. 돈을 막 풀어댔는데 그거에 대항해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금리 인하, 그러니까 돈 풀겠다는 거잖아요. 돈 푸는 거에 대항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니까 돈 푸는 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좀 기간 지루하고 힘들다 하지만 네, 고점에서 20%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도 안 들고 코로나에 비하면 훨씬 덜 빠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정말 핵심 철학 중에 하나가 그 말씀해주신 QE 네, 양적 완화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그렇게 딱 역사적인 사건하고 빗대서 봤을 때 앞으로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이때 2019년에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얼마 안 빠져 보이잖아요. 네. 또 아까 뭐 요거에 비하면 아주 조금 빠졌네 뭐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때 하락폭과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상당했거든요. 아, 요때부터 요때 고점에 최고점에 샀다고 치면 이 최저점까지 75%가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뭐 한 8달 만에 8달 만에 시간도 엄청나게 야. 지루했겠죠. 저기서 피를 많이 많이 나가셨겠네요. 했겠죠. 네. 지금하고 비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저는 이런 시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아, 근데 한 번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죠. 비트코인이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게 평가 이익은 평가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하지만 그냥 믿고 기다리면 일부에서 웅달린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배가 될 가능성이 3년 안에 3배가 될 가능성이 한 85%였나요? 맞아요. 그 정도면 그냥 좀 믿고 기다려 볼 만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점에 물렸어도 그냥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축을 할 때 꼭 원화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웅달 대표님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웅달 대표님 돈 생기면 뭐 하세요? 저는 뭐 현금 좀 일부 남겨놓긴 하지만 네. 저는 상당히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쪽으로 어. 많이 넣죠. 어. 지금도 사고 어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샀어요. 네. 그러니까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네. 거의 뭐 비트코인하고 마이크로스텍 계속 사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량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그리고 올해가 정말 특별한 해인 게 신민철 작가님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냥 대선만 하면은 좀 맹숭맹숭할 수 있고 그냥 금리 인하만 하면은 그것도 맹숭맹숭할 수 있지만 이번 사이클에는 반감기랑 미국 대선이랑 네. 금리 인하가 세 개가 다 겹쳤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슈퍼사이클이라고 신민철 작가님이 이름 붙이셨잖아요. 네. 이름을 너무 잘 지으신다. 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 되게 쉽고 좋은 책이니까 그 책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네. 지금 읽기에 가장 좋은 책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되게 예상하셨던 패턴대로 많은 네. 부분 일치해서 돌아가고 있죠. 오히려 맞아요. 떨어져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책이 오히려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까지는 모아가도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4월 20일이었으니까 10월 달까지는 10월 20일까지는 모아가도 되는 시기잖아요. 네. 아직도 한 달 정도 남았고 반감기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장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불장이 언제 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수량은 얼만큼 갖고 있는가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뭐 엔비디아가 네. 올해 10배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아무도 예측을 못하니까 확실히 그 미래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 횡보하고 하락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지 그 뚝심 거기서 미래의 큰 이득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모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비트맥시는 아닌데 비트맥시 분들은 가격을 진짜 신경 안 쓰고 돈 있으면 계속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고점일 때도 계속 산대요. 그 마이클 세일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점에 많이 샀어요. 네, 고점에 많이 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봐도 뭐 되게 좋은 가격이잖아요. 지나고 보면.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그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산 시점 비트코인을 산 시점을 지금 좀 매수 타점이네요. 네, 찍어놨어요. 네. 저 최근에 8월 1일까지 산 거를 찍어놨는데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캡처를 했는데 네. 보시면 마이너스 14%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못 맞춰요. 네. 근데 계속 사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2020년부터 그래프가 나오는데 고점에서 얼마나 많이 사셨습니까? 지금 점선으로 된 게 평균 단가죠? 네. 한 3만 몇천 달러, 4만 달러 조금 안 되게 네. 돼요. 이제는. 근데도 지금 이게 저점에서 오히려 더 막 많이 사시고 금액을 늘려 사시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수익이 그래도 몇 조가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020년 8월에 우리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 전략 가져간다. 그래서 약간 전략적 준비 자산 네네. 느낌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거예요. 현금이 생길 때.
그 주가가 지금 10배가 됐죠. 야. 근데 보세요. 이 중간에 이 얼마나 큰 변동성이 있습니까? 네. 근데 이때 그냥 사는 거예요. 이 거의 이 그래프랑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 사면은 이렇게 주가가 결국 10배 이상. 네. 지금도 떨어져서 120불 정도인데 그래도 12배거든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강사. 돈생 강사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수하고 초보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초보들은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은 실행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하지만 마이클 세일러는 진짜 초고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모으기 전에도 이미 애플로 돈 엄청 벌었잖아요. 맞아요. 애플을 2012년인가 13년인가 그때부터 네. 엄청 벌었죠. 그때 샀어도 네. 한 100배 됐을 거예요. 최소. 맞아요. 네. 네. 그때 뭐 유튜브 찾아보니까 영상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투자의 신급인데 그냥 돈생 강사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같은 그냥 일반인들, 초보분들도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돈이 생기면 그냥 좋은 자산 모아간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모아가면 3년 이내에 세배될 가능성이 그래도 한 80%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워런 버핏이 네. 2016년에 애플을 이제 많이 담기 시작했는데 네. 2024년에 매도를 절반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한 8, 9년 돼요. 음. 근데도 애플 주가가 거의 9배, 10배예요. 맞아요. 그때 이제 애플 막 늦었다 막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래도 9배, 10배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비트코인은 애플에 비유하면 2013년인 거죠. 2016년이 아니고. 그만큼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비싸게 주고 산다. 이거는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인 분들을 따라 하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투자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잘 투자해서 부자가 된 분, 그분을 우리가 현재 따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애플을 사서 부자가 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애플을 사서 따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MZ 세대에게 있어서 기성세대를 추월할 수 있는 추월 차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100% 똑같은 자산을 투자해서는 그들만큼 부자가 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똑같지만 이거를 현 시점에 맞게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에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원래 부동산 유튜버였잖아요. 부동산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저 주식 공부는 2005년부터 했거든요. 뭐 한 20년 했잖아요. 공부를 이것저것 뭐 부동산, 주식, 뭐 비트코인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나서는 오히려 투자 공부를 좀 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투자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 된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어떤 걸 봤는데 만약에 비트코인보다 더 좋아 보인다. 그럼 그때는 그걸로 갈아타면 되죠. 네. 그럼 그런 게 생기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저것 다 공부해 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 찾은 결론이에요. 네. 그냥 비트코인보다 더 뛰어난 자산이 나오기 전에는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면 제 시간이 되게 많이 세이브 되는 거겠죠. 네. 웅달님도 뭐 사업하고 투자 많이 하시지만 투자 공부하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들을 절약해서 그냥 저는 사업가니까 사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네, 저도 비트코인 이제 투자도 많이 하면서 네. 공부도 하면서 진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오히려 투자 공부 시간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네. 너무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알게 되고 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변화가 뭐냐면은 그 큰 흐름에 대해서 네. 제가 더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삶에 급급하고 한 달, 뭐 2달, 6개월, 1년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까 여기에 좀 집중을 했다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그래도 만족할 만큼 담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미래가 될 것 같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 넓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국사, 어, 미국사 그리고 싱가포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역사. 리콴유 자서전을 네. 사가지고 읽고 있어요. 그분 그래서 누군데요? 리콴유가 싱가포르를 완전 진짜 1960년대 그 배고픈 시절부터 네. 지금까지 거의 만들었다. 아. 8만 불 이걸 기초를 놨다고 평가되는 분이거든요. 싱가폴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불이에요. 8만 불이에요. 와. 네. 거의 뭐 미국 정도 되나요? 네, 미국보다 더 잘 살죠. 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장난 그 아니네요. 그 나라가 근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하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레이시아를 올해 2번 여행을 네, 갔는데 내년 2월에 이제 싱가포르를 꼭 가보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네. 말레이시아 밑에 싱가포르이 있거든요. 그때는 완전 싱가포르이 그 우리나라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북한이 더 잘 살고 미얀마, 버마가 더 잘 살고 네, 네. 이런 국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상대가 안 되게 역전했는데 1960년 되면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실 독재자로서의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요즘에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맥락적으로 이게 참 다른 거구나. 그리고 이분이 그 소국에서 살면서 스스로 소국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줄타기가 뭐냐면 이 대세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 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지를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는 앞으로 한국이 나갈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 사는 저의 입장에서 그런 예민함을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리콴유 그 책이 2017년인가 그 책은 품절이 안 됐는데 네. 그 자서전은 2000년 초반에 나와서 다 품절이거든요. 오. 그래서 중고가가 지금 5만 원, 10만 원이에요. 이야, 그거 구해서 보신 거예요? 구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박이네. 최근 책을 딱 읽었더니 너무 감명을 받는 거예요. 어. 리콴유 세계를 보는 눈인가 뭐 그게 어. 최신 책이거든요. 아무튼 네. 그래서 너무 제가 리콴유에 빠져가지고 네. 요즘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저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큰 흐름들. 제가 얼마나 비트코인을 좋게 보냐면 제가 최근에 올해죠. 올해 와이프한테 비트코인 2개를 증여했고 제가 와이프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야 이거는 우리의 노후야. 그냥 우리 70 되기 전에는 이거 진짜 절대 팔면 안 돼. 네. 내가 사업이 망하든 내가 얼마나 애걸복걸해도 절대 팔면 안 돼. 이건 네. 우리 노후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들이 2명 있어요. 아들 1, 아들 2, 1호기, 2호기한테 0.1개씩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너희 이거 20년 동안은 팔면 안 된다. 20년 후에 아빠가 니네한테 그러니까 신고는 다 해놨어요. 네. 국세청 들어가서 증여 신고는 다 했고 20년 후에 아빠가 니네가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때까지는 절대 팔지 마. 그러니까 응 알았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비트코인을 생각하면 와 진짜 20년 후 생각하면 어떠세요? 네. 20년 후 생각하면은 얼마 보세요. 재미 삼아서 누가 뭐 검증을 하진 않을 테니까. 20년 하면은 최소 그냥 한 20억은 넘어가지 않을까요? 네. 저도 한 50억 이상은 될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20년 후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20년 후에 50억이 개당 50억이 된다고 치면 뭐 누군가는 100억 이상을 얘기하니까 만약에 100억이라고 치면은 0.1개씩 1호기 2호기한테 증여했지만 걔네들은 30살에 그럼 최소한 10억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뭐 내가 재산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되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시세로는 뭐 한 8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싸져서. 네, 맞아요. 지금 뭐 자녀에게 증여하기에도 되게 좋은 시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점인데 네. 이거에 이 관점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리콴유 얘기를 좀 하면은 그 소국에서 살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계속 세계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근데 그 세계 공부라는 게 사실 되게 막연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말 그 싱가포르의 작은 나라에서 그 미국과 이걸 읽는다는 게 그때 뭐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막 이분이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짱이다. 그러면서 확신을 갖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또 그 지식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확신을 갖는 게 어렵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성정길 대표님하고 저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동의를 한 거죠. 네.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여기에 동의를 하시느냐 못 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시고 자산의 0.5%든 김승호 회장님 0.5% 네, 네. 담으셨잖아요. 1%든 담아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담으면 또 공부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네. 니칸유라는 그분이 진짜 대단한 게 독재자가 다 가졌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지금 북한으로 따지면 김정은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세계 정세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진짜 되게 대단하신 분인 것 같네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는 공산당처럼 중국 공산당처럼 독재로 가지만 경제는 열어둔 거죠. 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열어놓고 그 가운데서 계속 실리 외교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싱가포르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무역이 되게 활발해지면서 잘 살게 됐잖아요. 예, 그걸 다 맞아요. 읽은 거잖아요. 네, 예,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현 시점에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기준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자산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 보시면 부자가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좀 만약에 반포에 아파트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럼 내가 이 시점에서 반포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투자 가치가 좋을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투자 가치가 좋을까? 이걸 저울질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 투자의 기준은 이제 항상 비트코인이에요. 네, 안정성이나 세금 문제, 수익성, 기대 수익 뭐 이런 걸 다 따져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투자 자산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또 고려하고 있는 투자 자산 더 좋은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의 생각도 조금 더 오픈하면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네. 그냥 유튜브는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비트코인이라는 기준점,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있으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다른 자산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저는 만약에 지금 부동산을 산다면 10억을 넘는 돈은 넣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10억이 넘는 돈을 부동산에 넣었을 때 과연 물론 진짜 200억, 300억이 있어서 거기에 뭐 10%를 넣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네. 10억을 넣으면은 웬만한 한국에 있는 분들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라고도 볼 수 그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상승률이 얼마나 될까? 음. 그런 걸 따졌을 때 저는 오히려 5억짜리 집을 사고 5억에 비트코인을 넣는 거. 그리고 10억을 만약 넣더라도 저는 재개발 10억. 그걸 넣고 한 5년이나 10년 정도를 참을 수 있고 그러면 이 10억짜리가 한 30억은 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 막 근데 10억이 넘어가는 큰 돈을 넣는다? 그리고 이미 신축이고 막 이런 다 올라갈 대로 올라간 재개발처럼 미래의 성장성을 좀 담보로 해서 싸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산다 이거는 좀 너무 큰 돈을 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게 그게 진짜 투자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거는 상승폭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좋은 것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그리고 환골 탈퇴할 만한 거,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게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10억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10억이 전 재산이라고 했을 때 네. 갖고 있을 때 이거를 10억을 한 방에다가 아파트 넣는 것보다는 뭐 지역을 좀 거론하긴 그렇지만 뭐 KTX나 뭐 그런 게 XRT나 뭐 GTX 같은 게 뚫린 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빠진 데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5억이면 살 수 있는 데도 있고 많죠. 대출도 끼면 또 살 수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사고 한 5억 정도, 5억을 다 넣기가 좀 그러면 1, 2억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한 2, 3억을 뭐 미국 주식이든 뭐 정기 적금이든 이렇게 갖고 있으시면 요 포트폴리오가 10억을 지금 다 넣는 것보다는 좋아 보인다. 그리고 네. 10억을 다 부동산에 넣는다면 그냥 재개발 같은 데다가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되게 것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곳에 몰빵하기보다는 이게 방향성이 서로 다르게 가는 여러 자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익률도 좋고 최고 많이 하락했을 때도 방어를 더 잘하는 법이잖아요. 네. 그냥 부동산에 몰빵하는 것보다 이게 일부는 포트폴리오로 뭐 주식이나 지수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 이런 데 나눠서 분산해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5억 는 부동산 네. 그거 진짜 10년, 20년 지나면 어차피 그것도 2배, 3배 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10억 넣어서 2배, 3배 되든 5억에서 2배, 3배 되든 네. 또 네. 수익률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비트코인하고 이런 거는 진짜 더 갈 수 있단 말이죠. 두세 맞죠. 배가 뭐예요. 네. 그거는 몇 배 갈 수 있으면 자산이 확 늘어나니까 네. 그게 미국 기관들의 투자 전략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내 집
그러니까 아파트로 투자할 때 가장 큰 이득은 저는 비과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비과세가 12억까지잖아요. 아, 맞네요. 고가 아파트에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세금 부담을 짊어지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 막상 사이버머니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과세까지 생각하면 비트코인이 진짜 더 매력적인 거죠. 네. 2년간 유예될 거는 거의 확실시 된 것 네, 같고 지금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도 세금 면에서 좀 거의 그럼 뭐 최대 해봤자 한 22% 정도일 테니까 네. 그거 부동산 제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한 40%씩 내잖아요. 비과세 구간을 지나가면. 그래서 고가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내가 뭐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좋은 집에 사는 거는 돈을 우리가 흔히 깔고 앉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더 이득이 많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뭐 성정일 대표님도 갖고 계시고 저도 갖고 있지만 네, 부동산을 안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비트코인을 고려하면 좋겠다. 네, 요 정도로 저는 한번. 부동산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보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솔직히 이제 부동산 제가 투자하고 공부한 게 2017년부터니까 한 8년, 7, 8년 정도 됐거든요. 네. 요즘 들어서 부동산 투자로 이게 돈을 벌면 정말 행복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리치 있잖아요. 영리치. 영리치들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보다는 사업을 잘해서 뭐 스타트업이나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코인 쪽에 투자를 잘해서 돈 벌었거나 영리치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영리치들은 뭐 지금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뭐 따라잡기에는 네. 사실 처음에 자본금도 그만큼 자본금도 없고 네. 상승률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음. 영리치라고 부를 정도면은 사실 부동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부동산 부자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부자들은 현금이 다 말라 있어요. 정말 그래서 맞아요. 현금 흐름이 사실 저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산은 되게 많아요. 뭐 그들 중에 뭐 몇몇 분은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억 넘는 자산을, 그러니까 순자산이 100억 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빌딩이 하나가 있다. 200억짜리 빌딩인데 100억 뭐 대출 끼고 뭐 임대료로 뭐 이자는 다 충당하고 하면 자산 충분히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생활 현금을 뭐 조금씩 팔아갖고 쓰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계속 일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대출을 조금씩 더 받아서 생활비 해도 되는데 부자분들이 대출 받은 걸 생활비로 쓰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부자들은 대출, 그러니까 내가 번 돈에서 쓰고 싶어 하지 자산을 헐어서 생활비 쓰는 분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습니다. 없죠. 네. 네, 그런 분은 부자가 안 됐겠죠. 네.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좀 피폐한 삶이라고 해야 되나? 좀 퍽퍽하다고 해야 되나? 좀 저도 부동산 자산이 있지만 오히려 이자를 내게 만들고 좀 절약하게 만드는 건 있지만 삶이 좀 이렇게 윤택하게 만드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고래동 공부에서는 네. 다양하게 공부하잖아요. 네. 부동산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자기계발 책도 읽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래동 공부 같은 데 와서 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코로나 이후 4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투자 공부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네. 수익률이 또 막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막 열심히 팠다고 해서 이게 또 막 성과가 난다고 보기도 맞아요. 어려운 게 네. 지금처럼 매크로 이슈가 또 지배적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이렇게 뭔가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또 공부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고래동 공부가 거의 그렇죠. 유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거를 나누면서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좀 사자들도 사실 많잖아요. 유튜브라는 특성상 특히 코인 시장 쪽에 좀 검증되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 진짜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코인 쪽에서 믿을 만한 공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신뢰가 가는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내가 좀 믿고 같이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제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하면 좋을까?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로망 중에 하나가 강남에 내 집 마련 아닐까요? 네. 강남에 내 집 마련. 저희 주변에 강남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많잖아요. 강남에 내 집 마련이요? 많으신가요? 네, 뭐 저는 집이 강남이었으니까 네. 제 주변에 진짜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의 삶을 좀 조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 강남에 내 집 마련을 실제로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실제로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 되게 친한,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 공부를 잘해서 김앤장 변호사거든요. 김앤장 변호사 하면 수입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현장 변호사 물론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급여가 천차만별이긴 한데 돈 잘 버시는 분들 기준으로 한 달 실수령 금액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잘 버시는 분들. 네. 그분들은 엄청 부자잖아요.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자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번다고 쳐도 강남의 아파트를 솔직히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또 김앤장 다니면 자녀 키우고 하면 강남에서 키우고 싶잖아요. 그분들은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니까. 네. 그분들은 대체로 강남 쪽에 많이 사시거든요. 뭐 대치동이나 반포나 이런 데 많이 사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 드리기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한 달에 실수령 금액이 2천만 원이라도 되게 삶이 퍽퍽해요. 뭐 일례로 제가 이건 뭐 산수니까 일단 자녀 교육비가 뭐 학령기에 있는 자녀를 두고 계시면 자녀 한 명당 교육비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들거든요. 최소로. 네, 그게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어렸을 때 아기 때만 해도 강남권 영어 유치원 1, 200 들어갔거든요.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아기 때 1, 200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자녀가 둘이면 거기에만 나가는 돈이 400만 원이잖아요. 네. 강남 쪽이면 또 만약에 새 아파트다. 그럼 전세가 기본적으로 한 10몇억 하거든요. 네. 10억이 다 넘어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럼 전세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 수입이 좋은 거지 모아놓은 돈이 10억씩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월세를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한 5억까지는 또 전세자금 대출이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하고 일부는 월세를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월세가 뭐 한 4, 500 된다고 해도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내는 거 합쳐서 거기서 나가는 돈이 6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비만 한 600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네. 다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내가 강남에 안 살아서 모를 뿐이지. 네. 그러면 자녀 2명을 키운다고 가정해볼게요. 우리 둘 다 애가 둘씩 있으니까. 네. 자녀 둘 교육비가 400만 원, 주거비가 600만 원. 일단 여기서까지 나가는 게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 그래도 뭐 1000만 원이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생활비로 쓰는 것만 저희 집은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거든요. 500만 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강남은 더 저렴해도, 잡아야 될 거 아닐까요? 네, 품위 유지비가 들어가면 뭐 한 7, 800 정도 들어가고. 와. 2천만 원을 벌어도 한 달에 저축하는 금액이 300만 원 넘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이건 팩트니까. 여기서 해외여행 한번 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돈 좀 모이면은 뭐 부모님 용돈 좀 드리거나 하면 사실 더 적죠. 김앤장 변호사쯤 되면은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거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2천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은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강남에서 사는 순간 정말 좀 쾌적하게 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셨던 분들, 그 서울 집값이 뭐 어디 25개구가 비슷비슷할 때 조금 더 비쌀 땐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지금 이제 막 공부를 해가지고 강남 맞아요. 격차 벌어진 상태에서 강남 입성하시는 분들의 삶은 좀 팍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나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강남 입성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현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84 웬만한 신축은 다 30억 넘거든요. 아, 40억이더라고요. 네, 반포나 뭐 더 좋은 데는 40억 넘고 개포도 요즘엔 30억 다 넘거든요. 아, 30억이라고 칠게요.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러면 한 10억 정도는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10억 대출 받고 20억을 어떻게든 모으기 정말 힘들지만 어떻게든 모아서 강남에 아. 아파트를 샀다고 치면 네. 이거 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음. 10억이 뭐 대출이 이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0억쯤 대출 받으면 적어도 한 달에 한 400 정도는 내거든요. 네. 400만 원을 주거비로 쓰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은 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에서 품위 유지비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4인 가족이 생활비 뭐 500이면 많이 쓰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뭐 그 정도 쓰는 것 같거든요. 저희 나름 절약하는데 저희 애들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뭐 학원 안 보내고 해도 그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냥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강남 사는 게 과연 돈 버는 건지 그건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많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네. 막연하게 이제 드림이 강남에 입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네. 그 현실을 알면 음,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고 네.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도 확률이 극히 낮은 거잖아요. 맞아요. 월 네. 2천, 3천씩 벌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기도 힘든데 음. 그렇게 버는 분들도 강남 사는 게 허덕허덕하다는 허덕허덕. 거죠.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말 부동산에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목표를 너무 강남 하는 게 과연 정답이고 현실적인 목표인지는 정말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건 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강남 아파트를 그냥 럭셔리 굿즈라고 생각해요. 아, 사치제.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샤넬백이 갖고 싶다. 그럼 뭐 럭셔리 굿즈잖아요. 가질 수 있죠. 근데 뭐 샤테크라 그래서 샤넬백 사면은 가격이 올라. 뭐 이렇게 해서 재테크의 일종이다라고 자기 위안을 하면서 아, 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샤넬백 사면 돈 버는 거 맞아요? 관심 없죠.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기 돈 만족인 버는 게 거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네. 자기 만족이잖아요. 네. 저는 강남 아파트가 그런 그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30억, 40억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신한 패밀리 오피스 거기 반포 갔을 때는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가 40억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40억을 주고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네. 또 강남 예찬론자 분들 가운데서는 네. 정말 4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분들은 얘기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게 네. 샤넬백 가지신 분들의 네. 심리를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샤넬백을 가져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를 못한다라거나 내가 이게 있으면은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일찍 살수록 이득이다라거나 그런 논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이 사업하면서 뭐 100억 사업으로만 100억 이상 부신 분들이 제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강남 살면서 그 인프라 덕에 돈을 벌었나 생각해 보면 정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일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글쎄요, 그게 뭐 그분들의 논리는 뭐예요? 그 인프라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뭐 학원과 가깝고 뭐 그렇죠. 교육 학군 뭐 이런 그리고 거. 문화시설 많고 뭐 네. 이런 것들인데 네. 정말로 없을 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네. 뭐 진짜 핫한 뭐 예를 들어 뭐 소비재 같은 네. 뭐 그런 것들 들어왔을 때 음식점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저도 의문이 물론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네. 그게 과연 40억이냐. 만약에 집값이 10억 빼더라도 네. 그게 만약 거기에 프리미엄을 20억 30억을 줄 수 있는 거냐. 네. 거기에 이제 저는 의문이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저도 부동산 유튜버고 강남 집 저도 살고 싶어요. 근데 강남의 아파트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아닌 게 그게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서 그걸 누리고 사는 게 내 삶의 목표다. 난 그게 너무 행복하다 하면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외삼촌이 뭐 자산이 많아요. 저희 외삼촌이 그냥 현금만 한 70억 있거든요. 네. 현금으로 70억 이상 진짜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 외삼촌은 그냥 뭐 집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비싼 집에 살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은 투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사업 비즈니스랑 연결해서 연에 세후 수익으로 12%씩 나오거든요. 그럼 70억을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굴리면 1년에 나오는 게 세후로 한 8억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남 아파트 비싼 거 한 7, 80억 하잖아요. 그걸 사면 7, 8억씩 그렇게 현금이 나오거나 하지가 않잖아요. 세후에. 그리고 경기 침체를 맞으면 좀 하락을 하고. 외숙모는 근데 여자다 보고 여자분이시다 보니까 또 대치동에서 저희 또 사촌 동생이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서울대 의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가난한 것도 아닌데 집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외숙모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제 생각엔 삼촌이 맞는 것 같다. 그냥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그 돈은 그대로 계속 굴리고 난 지금처럼 이렇게 전세 뭐 해봤자 한 20억 정도니까 그 나머지 금액으로 굴리면 그게 진짜 내 수익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세금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그만큼 매년 오르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지난달에 그 재테크 유튜버 모임 갔더니 막 부동산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서 부동산이 또 가격이 꿈틀꿈틀하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들도 이제 연평균 상승률을 한 5%? 많아야 6%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복리로 쌓이면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크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6%씩 한 5년, 6년 올라도 한 번 20% 하락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역대 부동산 가격을 보면 한 10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쭉 오르는 거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오르는 그러면 뭐 되게 좋겠죠. 하락 없이.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계속 이렇게 밋밋하게 가다가 한 번에 이렇게 쭉 오르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쭉 오를 때 팔아서 수익 실현할 수 있다면 물론 세금은 내지만 그건 나쁜 재테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강남에서 내가 이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걸 팔았어.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요. 말씀해주신 비과세 구간도 넘어가고. 맞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망한 것 같은 기분이 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차도 계속 올라가다가 뭐 되게 좋은 차, 뭐 롤스로이스급 게 타다가 갑자기 뭐 그랜저를 타면 내가 망한 것 같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수익 실현을 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예를 들면 아까 10억으로 얘기했을 때 한 5억 정도는 주택이 넣고 5억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넣으면 저는 많이 넣고 있고 하고 있지만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뭐 1억만 넣는 거죠. 5천만 넣는 거죠. 김성호 회장님이 0.5% 넣으셨고 1%까지 늘리신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뭐 현금으로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면 5억도 나중에 10억, 15억 될 거고 그러니까 뭐 수익률 증명 측면에서 근데 비트코인은 2배, 3배 더 오를 거니까 그렇게 가져가면은 이제 하나에 몰빵하고 또 그걸 팔고 막 내려가고 근데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강남 아파트도 갖고 다른 또 살 수 있는 옵션도 생기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또 삶이 퍽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뭐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단타 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1, 2년 후에 갑자기 내 삶이 행복해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생각해야 진짜 투자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심지어 지금 비과세잖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완전 사기템이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 정부 당국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생 세대가 기성 세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수단을 막지 않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의 근거예요.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미국 ETF 통과되고 하는 게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건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여기서 벌어야죠. 그러니까 옛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부에서 집사라고. 피 대통령 시절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하기 진짜 너무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5년 후에 지금을 한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안 샀지 할 시점이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많이 벌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 삼아서 0.1개만이라도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5년 후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 하나 잘 사가지고 부자 됐다 뭐 이런 식의 맞아요. 비판 쪽에는 어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5년 후를 보면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진짜 강남 아파트 한 채 사신 분들과 정말 운 좋아서 그냥 샀다가 이렇게 하신 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2018년에 내 집 마련한 분이랑 좀 느낌이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2018년에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부동산이. 네. 그때 파리 대책 나온 게 2018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에 사신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너 이제 망했다. 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왜 사냐. 음. 2018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저는 비트코인이 현재 그 시점이지 않을까. 2019년에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꽤 많이 빠졌거든요. 한 1, 20% 빠졌고 2020년, 21년에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네. 물론 22년에 다시 좀 빠졌지만 비트코인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가 2019년 느낌이에요. 2019년도에 부동산 안 산 게 후회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0.1개만이라도 비트코인을 좀 사보면 어떨까. 네. 동의합니다. 강력히 동의합니다. 비트코인 사실 나도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사기 아닌지 궁금하다. 나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래동 공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래동 공부에서 이미 공부 많이 하신 선배님들이 다 있으시고 우리도 공부 많이 했고 같이 저희 톡방이 늘 있잖아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의견 나누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래동 공부의 또 장점은 이게 경제 공부라는 게 사실 어디까지 공부하느냐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는데 실천을 이미 다 하고 있고요, 강사님들께서. 그리고 정말 하다가 정말 그거를 현실에서 나의 직업과 병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도 저는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수만을 어떻게 보면은 또 실천까지 생각하는 그런 강의가 있어서 정말 저도 강의를 좀 다른 강의를 듣고 이러지만 너무 병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현실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또 강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막 다양하게 주면서 알아서 보세요 막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고래동 공부는 우리가 진짜 의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강사분 섭외할 때도 진짜 우리 지난번에도 밤 12시까지인가 회의하면서 고르고 골라갖고 선발해서 그분들 모시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냥 정제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